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금 이 시각 북한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러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양측 협정에 당사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 조항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지원하는 조항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자동 군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김정은은 북러 관계가 최고 전성기라고 한껏 과시했습니다. 북러의 위험한 밀착 소식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약 1시간 반의 확대 회담과 2시간 이상의 단독 회담을 끝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양측 협정에는 협정 당사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자동 군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북한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김덕훈 내각총리, 최선희 외무상 등 6명이 배석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국방 외교장관에 더해 에너지와 우주 분야 철도 보건수장까지 13명이 자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러시아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히 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무기 지원 등 북한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 푸틴 대통령은 양국 간 관계 격상을 공식화했습니다. Сегодня подготовлен новый фундамент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ляжет в основу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на длитель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십 년간 미국과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반서방 전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스크바에서 다음 러북 정상회담을 열겠다며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우루스 차량 한 대를 추가로 김 위원장은 미술 작품을 각각 선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새벽 3시 지각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공항까지 나가서 직접 영접하고 평양에 있는 푸틴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브로맨스를 과시한 하루, 박수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도착하고 푸틴 대통령이 내려오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맞이합니다. 당초 예정보다 늦은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이지만 직접 마중 나온 겁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울라지미르 비치 푸틴 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셨습니다. 푸틴의 전용차 아우루스를 타는 순간에도 서로 양보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상석을 내줬습니다. 극심한 전력난에도 평양 도심은 환하게 불을 켜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까지 김 위원장이 직접 동행했습니다. 오늘 낮 김일성 광장에서 공식 환영식이 진행됐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후 김일성 광장에서 국빈 환영식이 열린 건 푸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김일성 광장은 북한이 가장 중요한 행사들이 열리는 가장 신성한 장소 중에 하나고요. 김정은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환대를 다했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북러 협력을 상징하듯 러시아와 북한 국기로 건물을 장식했고 두 정상의 초상화도 내걸었습니다. 이어 함께 자동차에 올라탄 두 정상은 평양 시내 곳곳을 누볐고 주민들은 러시아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푸틴 대통령은 해방기념비 헌화와 콘서트 관람 등 나머지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늘 밤 다음 방문지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 이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주현 특파원, 자, 미국은 오늘 만남에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이틀 연속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어제 나토 사무총장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물자를 제공해주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푸틴의 방북도 같은 차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도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선 안 된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했습니다. AP통신 등 미국 현지 매체들도 푸틴의 방북을 서방 세계를 괴롭히려는 의도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윤상 특파원, 이 중국도 북러 밀착을 마냥 반기는 것 같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푸틴의 방북에 대해 러북 양국 간 왕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만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러북 밀착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압박이 양측 밀착을 불러왔다는 입장을 언론 매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가에선 중국 정부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로 엮이는 모습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러북 간 밀착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권갑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평양으로부터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관심인 부분이 지금 방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러 간의 맺은 협정에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네, 국제사회가 우려한 수준만큼 북러 간 군사동맹이 심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타스 통신은 북러가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중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즉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00년 북러 정상회담 때 유사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한다 해서 한 발 더 밀착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러시아가 즉각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방금 속보가 전해진 만큼 어느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조금 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 영토를 자신들의 무기로 공격할 것이라는 발표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단순 조항이 아니고 공격은 일어나고 있다면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암시한 겁니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북러 정상이 그야말로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김일성 광장에서 국빈 환영 행사를 처음 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취재해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선대 지도자 시대에도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 환대인데요. 김일성 광장은 국가 행사나 열병식 등 정말 중요한 행사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보통 정상들이 방문하면 순안공항과 능라도 경기장에서 환영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푸틴의 초상화까지 내걸고 그야말로 처음으로 김일성 광장을 푸틴 대통령에게 내준 셈입니다. 오늘 영상 보면 여러 가지로 극진한 환대가 많던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젯밤 푸틴 대통령이 묵은 숙소 금수산 영빈관인데요. 이곳에 묵은 정상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5년 전에 지어져 우리나라 대통령도 묵지 못한 최신식 국빈 숙소로 알려집니다. 자, 오늘자 노동신문도 함께 보시죠. 지난 2019년 시 주석 방북 당시는 평소 보도와 비슷한데요.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에는 형형색색 화려해졌습니다. 이러한 환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쌓은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이어나가려는 김정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일정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같이 다니더군요. 네, 맞습니다. 영상 곳곳에서도 이게 포착이 됐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도착하기도 전 김 위원장 혼자 레드카펫에서 서성이며 기다립니다. 러시아에서 가져온 전용차 아우루스 앞에서 서로 상석을 양보하기도 하죠. 보통 정상외교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 또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푸틴의 숙소까지 직접 동행하기까지 했고요. 가는 길에는 만성적인 전력난에도 평양 시내 조명을 환하게 켜놓으며 국빈 대접을 제대로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만남을 우리 정부, 우리 쪽은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까?
네, 양국이 전례 없는 군사 밀착에 나선 만큼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러북 협력이 한반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대적 잠수함 초계기 포세이돈을 도입했습니다. 세계 최고 잠수함 킬러답게 러시아의 최신 기술로 무장할 북한 잠수함에 대응할 것이란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네, 또 뉴스 도중에 평양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은 기자, 권갑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의도에 전당대회 캠프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러닝메이트로는 총선 때 사무총장으로 함께 선거를 진부지휘한 장동혁 의원이 나섭니다. 친윤계의 이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국회 앞에 캠프 사무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후보 등록 전날인 23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팀을 이뤄 최고위원에 출마할 러닝메이트로는 장동혁 의원이 유력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갈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있어야지만 당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출마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장 의원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아 한 전 위원장과 함께 선거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장동혁은 지금 대한민국에 꼭 있어야 하는 정치인입니다. 장동혁을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나경원 의원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친윤, 반윤 또는 친한, 반한 이런 것들과 결별하자며 제가 걸어온 정치에는 친도, 반도 없었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나 의원 측 관계자는 나 의원이 친윤 후보라는 주변의 오해에 불편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주 내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은 한동훈, 장동혁 러닝메이트 설에 총선 참패를 해놓고 지금은 나오면 안 된다고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연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연임을 결심하고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르면 모레 대표직에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 혼자 나올 경우 찬반 투표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연임 도전을 준비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임박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이 대표가 이르면 모레 대표직 사퇴를 하고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 전당대회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다음 주 전대준비위 구성 전에 물러난다는 계획입니다. 박용진 전 의원, 전재수 의원 등의 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습니다. 한중진 의원은 어차피 큰 경쟁자도 없을 것 같으니 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경우 사실상 추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최고위에선 이 대표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최고위원 후보로도 사선 김민석 의원과 민형배, 한준호, 강선우 등 친명계 의원들이 다수 거론되면서 2기 지도부는 이재명 1극 체제가 더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 전후로도 이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슈가 되겠지요. 여야가 각각 사법기관을 압박했는데요. 여당은 빨리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진행하라고, 또 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가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 결과가 나오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사법부가
원리 원칙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사 탄핵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와 이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 사건을 수사한 어미준 강백신 검사 등 4명입니다. 주로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 검사들인데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관련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 수준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가 됐죠.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공소장 내용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송금을 요청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작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장에는 대북 송금을 알고 승인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이재명 지사가 다 알고 계신다며 대납을 독려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회장이 이 지사가 대납을 알고 계시냐고 묻자 반복해서 답했다는 겁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보내기 직전인 2019년 1월입니다.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이화영 전 부지사 중국 출장 계획서도 등장합니다. 계획서엔 북한 경제특구의 중소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소기업이 쌍방울이고 이 대표가 내용을 모두 알고 승인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북측이 스마트팜 비용을 독촉한 정황도 담았습니다. 2018년 11월 김성해 조선아태위 실장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상황이 어렵다, 시범농장 추진해야 하니 200에서 300만 달러라도 만들어줄 수 없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앞서 약속한 5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가 2달 뒤인 2019년 1월 북측에 먼저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북한에 현금을 몇 억씩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특히 유일한 증거인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진술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가 더 커졌다는 걸까요? 세 글자인데요. 네, 바로 애완견 발언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표현했다, 어제 유감을 표현했는데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SNS에 3개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언론 행태를 비판하는 애완견이 넘치는 세상이라는 기사와 언론이 애완견이냐 감시견이냐는 보도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문제라는 거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 대표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악의를 넘어서 사리가 느껴질 정도의 제목을 뽑고 내용을 씁니다. 이 역할을 못하는 분들은 이번에 좀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게 맞습니다. 감시견, 기자분들에게는 명예로운 별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랩독이라는 애완견, 어떤 공적인 비판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에 대해 개를 소환해 비판했는데요. 애완견보다 더 센 개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행태야말로 이재명의 애완견으로 비난받아도 무방합니다. 양문석, 추미애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걸 보면 더 하죠, 더. 본인들이 언론을 애완견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맹견 아닌데 이재명의 맹견. 물어 그러면 물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치권이 온통 개의 이야기군요. 네, 그러다 보니 애견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는데요. 한 애견 커뮤니티에는 비하 의도로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천만 반려인들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누가 영입했는지를 두고 이제 와서 또 논란이에요. 네, 친윤과 친한 모두 우리가 영입한 게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게 이제 와서 왜 논란이 된 겁니까?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이 친윤계들이 시작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 주변에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은근히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그러자 친한계가 무슨 소리냐? 김경률 전 비대위원 영입을 추진한 건 한 전 위원장이 오기 전 친윤 지도부였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이 뭡니까? 네, 일단 한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영입이 된 건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입니다. 24일, 25일 이때쯤 연락이 와서 한 분 좀 도와달라. 본인의 비전을 짧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김 전 비대위원이 그전에 3번의 영입 시도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인사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총선 앞두고 인재 영입위에서도 제안이 왔지만 3번 모두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친윤이 나를 영입하려 해놓고 이제 와서 정체성 공격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중요해진 거예요? 네, 김 전 비대위원이 참여연대 출신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 성향에 있어서는 주로 정당 투표는 항상 정의당을 찍었는데 감히 진보라고 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제가 조금 포지셔닝을 해본다라면 진보적 자유주의자이고 싶다. 전당대회는 당원이 주도하다 보니 진보 색채 인사가 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리 허위를 하더라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분들, 우리 80%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가진 당원분들은 그런데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선거 때는 중도 확장하겠다며 서로 영입하려 하더니 이제 와서 누가 영입했는지 다투는 걸 보니 정치 참 비정하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서울 종로 포장마차 거리에 인파가 몰린 지난 주말 흉기를 든 남성이 시민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마침 근처에는 휴무일에 식사하러 나온 경찰관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결말을 송진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파가 끊이지 않는 서울 종로구의 포장마차 거리. 검은 민소매 차림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든 채 이곳저곳 둘러보더니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 무리에게로 다가갑니다. 깜짝 놀란 손님들이 일어나 의자로 남성을 막아보지만 남성은 거칠게 의자를 빼앗으려 하더니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성이 차도에 주저앉았는데 그 순간 누군가 쏜살같이 달려와 남성을 뒤에서 넘어뜨리고 두 팔을 젖혀 제압합니다. 지난 16일 저녁 서울 종로구 포장마차 거리에서 흉기로 시민을 위협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침 휴무일에 근처에서 식사하던 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하고 남성을 제압한 겁니다. 저기서 밥을 먹고 있다가 뒤에가 소란스러워가지고 좀 보니까 등치 큰 남성분이 이제 가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옆에 흉기가 있으니까 일단 엎어놔야겠다 생각에 그냥. 체포된 남성은 경찰에 행위 예술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는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오면서 공사 현장을 덮칩니다.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 공사 중 표시와 함께 하수관 배관 공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 옆에는 몇 명이 건널목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공사 현장을 그대로 덮칩니다. 보행자와 작업자들이 오토바이에 치여 공사 현장 위로 나뒹굽니다. 잠시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하수관 아래로 내려가 구조 작업을 펼칩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서울 중랑구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공사 현장으로 돌진했습니다. 폭탄 소리 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냥 아픈 소리가 그냥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는 작업자 1명과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고 이 중 7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숨진 여성은 1m 깊이의 배수관 아래로 추락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른 오전이었지만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보행로 확보나 현장 통제 등 공사장 안전수칙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교사와의 언쟁 중에 욕설을 했는데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휴대전화 검사까지 해서 논란입니다. 관할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감 승진 대상자의 자격을 놓고 학교 재단 이사장과 인사위원회 소속 교사 간 언쟁이 벌어집니다. 선생님 조사관 네 눈으로 갔어? 하여튼 다 녹음했습니다. 야! 이사장은 교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파면 등을 언급하거나 입을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욕설과 대화방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자 일부 교사들을 이사장실로 불러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을 아이님의 캡처되는 거에 하고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대조해서 제보자를 색출해야겠다. 이사장은 A 교사와 언쟁 중에 욕설을 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꺼라 안 껐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했어요. 그거 핸드폰을 뺐으면서. 다만 휴대전화 검사는 교사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전화기를 보여주시고 보여주기 싫으신 분은 안 보여주시고 그냥 가시면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할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 이사장의 갑질 신고가 접수돼 지난달 7일부터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이 소속된 신병교육대 수료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동기훈련병들의 가족은 이런 군기훈련은 없어야 한다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훈련병 수료식이 열린 체육관. 입구에 단상이 설치됐습니다. 입대 열흘 만에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국학국과 함께 일병으로 추서된 훈련병의 명예수료증도 놓였습니다. 수료식 참석자들은 헌화하며 숨진 훈련병을 애도했습니다. 자식 같은 훈련병 생각에 고개를 연신 흔들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제 아들이 아닌데도 눈물이 납니다. 걔도 이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 자식이 아니어도 그냥 이런 생각만 하면 그냥 슬픕니다.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가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무엇을 잘못했길래 젊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군기훈련을 시켰냐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건이 났을 때 이게 도대체 내 아들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지금도 가슴이 너무 떨려요.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이 멈칫거리다가 당해가지고 이 억울하게 떠들지도 않았는데 이 벌을 받았거든요. 내 자녀라면 그렇게 했겠는가 싶습니다. 수료식장 밖에선 훈련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사건 26일 만인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서울 목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11시간이 지난 지금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 중 폭발로 소방관 17명이 다쳤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앞. 한 남성이 문을 열고 밖을 살피는 사이 갑자기 폭탄 터진 듯 주변이 크게 흔들리며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나던 소방대원도 깜짝 놀라 상점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거리 곳곳엔 잔해물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습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2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오늘 오후 3시쯤.
이 폭발로 소방대원 17명이 얼굴 등을 다쳤습니다. 가스 터지는 것처럼 엄청 컸어요. 사람도 다 도망갔으니까. 저쪽에 서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파편 튀어서. 오전 8시쯤 건물 지하 2층에서 남부를 진압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불꽃이 나왔다든가 가스가 냄새가 난다든가 그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 화재 현상, 고열과 수증기 뭐 이런 화재 현상에 의한 이런 지금 폭발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110여 명이 대피했는데 미처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한 명은 옥상에서 소방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소방은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불이 난 건물 지하 2층 쪽에 가득 찬 연기와 열기 탓에 진입이 쉽지 않아 화재 진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외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용변을 보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입니다. 일부 주민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과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 인도 한가운데 한 아이가 바지를 벗고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옆엔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지켜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오가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아이가 용변을 보는 모습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올린 누리꾼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모습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고 여행 오는 건 좋은데 남의 나라를 왜 더럽히냐며 이들을 토로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을 단속 못해 현장에서 종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가 용변을 본 곳은 제주 시내 한복판으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누에마루 거리가 인근에 있습니다. 길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길 가다가 봐도 애기 엄마가 애기를 그냥 바로 화장실도 아닌 곳에서 바로 소변을 보게 한다던가 남들을 다 보는 곳에서 바지를 뭐 엉덩이까지 다 내려서 그런 경우는 사실 허다한 것 같고. 지난달에도 태국의 한 왕궁 유적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아이에게 소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4년 전 총선 때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한 게 맞다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국 대표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최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검찰이 정치권에 자신의 고발을 사주했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고발장 제출이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최 전 의원은 2030년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의사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가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전 논의 없는 독단이라며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제 동네 병의원 등 전면 휴진을 이끈 대한의사협회. 총벌기 대회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지역의사회 회장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개 강력지도 회장들이 다 처음들었다는 거예요. 황당했다니까. 이면택 회장이 모든 것들을 지금 원맨쇼를 하고 즉 독단적으로 한다는.
이면택 의협회장이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경기도 의사회장은 입장문까지 내며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회원들은 함께 해야 할 동료지 이면택 회장의 장기판 조리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 관계자도 사전 논의 없이 의협에서 발표한 게 맞다며 개원가의 무기한 휴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25개 자치구 의사회장들이 난리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이 대정부 투쟁의 구심점으로 내일 출범시킬 예정인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도 삐걱대고 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직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면택 회장은 대외적 입장 표명을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의협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 등을 파악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육아휴직 급여가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나고 단기 육아휴직도 새롭게 생깁니다. 안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첫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먼저 양육으로 일을 쉬는 동안 경제적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늘립니다. 지금은 통상임금의 80%인 월 150만 원 상한으로 최장 1년간 지급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초반 3개월은 최대 월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 원을 받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휴직급여 총액이 지금보다 510만 원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또 자녀 방학 등에 부모가 각각 1년에 한 번 2주씩 총 4주간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시민은 환영 반 걱정 반입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권유를 해서 가라고 해도 사실은 그 업무가 이제 분배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눈치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에 정부는 내가 쓴 육아휴직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기업에 지원해주는 인건비도 기존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시범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배우자나 유학생 5천 명의 가사 돌봄이 취업을 허용해 맞벌이 부부의 돌봄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입법을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요즘 30도 넘는 바깥 공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52도면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이슬람 최고의 성지 사우디 메카에서 최소 550명이 폭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다음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한 거리.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 시신들이 방치돼 있고 거리 여기저기 시신들이 하얀 천과 우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치러지는 이슬람 성지 순례 하지에 참가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찾았던 순례객들입니다. 메카의 52도의 기록적인 폭염이 들이닥치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4일 하지 시작 이후 지금까지 이집트인 323명, 요르단인 60명 등 최소 55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كسعوديين متعودين بفضل الله والعرب بس حجاج الخارج ما يتحملون هذه الحراره فنسعى انت بتستخدم مظله بتستخدم ميه وتشرب ميه وتكب على 사우디 당국은 온열 질환을 앓는 순례객 2,000명 이상을 치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물을 뿌려주고 생수병을 나눠줬지만 기록적인 폭염에 속수무책입니다. 이슬람인들은 일생에 한 번 메카를 순례하는 걸 5대 의무 중 하나로 여깁니다. 엿새간 진행되는 올해 하지는 오늘까지로 사망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건물 사이사이를 맨몸으로 넘나드는 액션 스포츠 파쿠르라고 하는데요. 이걸 고대 유적지에서 즐기다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건물을 훼손했습니다. 이런 민폐 행위 이탈리아가 화날 만합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지붕 위를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옆 건물로 넘어가기 위해 벽면에 튀어나온 돌판을 밟는 순간 돌판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남성은 발목을 다친 듯 고통스러워하지만 정작 부서진 돌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남부 고대 도시 마테라에서 20대 영국인 남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건물을 훼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다양한 건물과 지형을 맨몸으로 넘나드는 스포츠 파쿠르 묘기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는 이 남성이 SNS에서 구독자 20만 명을 가진 유명 파쿠르 팀 일원이라면서 그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위험천만한 묘기를 보이는데 무리도 수차례 빚어왔습니다. 지난해엔 베네치아의 한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찍다가 추방 명령을 받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Today we're in Matera. As some of you know, we've been banned from Venice, so we can never go back. 이미 마테라를 떠난 이들은 로마와 볼로냐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현지에선 위험 스포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서 찍은 불명예 머그샷도 공개됐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팀버레이크는 현지 시각 어제 새벽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체포 당시 팀버레이크의 눈은 빨갛게 충혈됐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was surprised he'd be driving his own car in one respect. Yeah, and everyone really has to take accountability for their own actions.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는 칵테일을 한 잔 마시고 친구들을 따라 집에 가던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백인 마이클 잭슨이라 불리며 2000년대 미국 팝음악계에서 가장 성공한 남성 솔로 가수로 평가받는 팀버레이크. 이번 사건으로 현지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에 $1,000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팀버레이크는 체포 당일 오전 보석금 없이 풀려났는데 다음 달 26일 진행될 재판엔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젠세니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열광이라는 영어 단어를 합쳐 만든 신조어입니다. 젠슨 황 CEO, 요즘 어딜 가든 화제인데요. 세계 최대 시총기업 CEO라는 타이틀도 거머쥐게 됐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검은 가죽 자켓에 중년 남성이 나타나자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차세대 AI 반도체를 공개하는 엔비디아 행사인데 행사장은 유명 팝스타의 공연장을 방불케 합니다. This is not a concert. You have arrived at a developers conference.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AI 광풍을 이끌면서 대만의 자부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달 초 약 열흘간 고향을 방문했는데 가는 곳마다 구름 인파가 몰렸고 사인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You sure? Yes. Is that a good idea? 반도체 나폴레옹, 실리콘밸리 테일러 스위프트에 이어 젠슨과 열광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쳐 젠세너티라는 신조어도 탄생했습니다. 황 CEO는 31년 전 미국 한 식당 구석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매출이 급감하자 자신의 연봉을 $1로 책정해 R&D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한 시대가 될 걸로 예견하고 AI 반도체 개발에 집중한 건데 이제는 세계 최대 시총 기업 CEO라는 타이틀도 거머쥐게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모두 제치고 처음으로 시총 1위에 오른 겁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3,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9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시총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상승으로 젠슨 황은 세계 주식 부자 순위도 1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우리은행의 100억 원대 횡령 사고 소식입니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본점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우리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신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100억 원 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을 겨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지금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지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는 점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앞서 지난 13일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의 한 대리급 직원은 대출 신청서 등을 위조해 대출금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원장은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파악했다면서 개정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본점 단계에서 관리가 실패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선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 여신부, 감사부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소위 3중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우리은행장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재발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 금융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조직문화평가 전담 조직 설치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이른 더위에 보양식 찾는 분들 많으시죠. 개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뒤로 흑염소가 인기인데요. 흑염소 경매장이 늘고 흑염소 키우려고 20대 청년이 귀농하기도 합니다. 경제카메라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흑염소를 태운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전남 강진의 흑염소 경매장이 문을 연 첫날, 농가가 몰려 경매가 30분 지연될 정도입니다. 지금 제 뒤에는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뿐 아니라 경남 거제와 전북 부안 등 전국 각지에서 온 흑염소 250여 마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판매하는 일을 금지하는 개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뒤 개를 대신할 흑염소의 인기가 높아진 겁니다. 흑염소를 키우려고 귀농한 20대 청년도 경매장을 찾았습니다. 개를 못 먹는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흑염소가 한창 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내려오라고 하셔서 저도 내려왔어요. 2017년 충북 충주에 처음 생긴 흑염소 경매장은 올 초 2곳에 불과했는데 4월 이후 경남과 경북, 전남 등 지에 5곳이 더 생겼습니다. 이날 경매서 한 마리 최고 낙찰 가격은 159만 원, 1kg당 평균 가격은 18,000원으로 15,000원 내외인 한우 평균 경매가보다 비쌉니다. 염소가 지금 굉장히 가격은 좋아요. 물량으로서는 그 물 다 이렇게 공급을 못 해주다 보니까. 개고기를 사고 팔던 성남 모란시장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저마다 흑염소 전문점 간판을 내걸고 보신탕에서 흑염소로 주력 메뉴를 바꾼 겁니다. 개를 못 하게 되니까 흑염소가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저도 이제 전향을 했습니다. 만약에 흑염소가 100그릇 나갔다 하면은 보신탕 한 10그릇 정도. 냄새도 안 나고 입맛이 더 땡기고 그래요. 보신탕보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흑염소 인기가 높아지며 지난해 염소고기 수입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더 늘었습니다. 단기간에 시장이 커지다 보니 수입산 흰염소와 국산 흑염소가 구분 없이 유통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건 검정색이고 이건 흰색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흑염소로 동갑되는 거예요. 단순히 시장만 넓혀놓은 거지 아직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반짝 인기가 아니라 소비자 선택을 받으려면 투명한 거래 질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카메라 유찬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6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이 역대 6월 중에서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때이른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빛에 지면 온도는 50도를 웃돕니다. 인공 안개가 나오는 쿨링 포그 시설이 시민들에겐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고온을 뜻하는 붉은색과 저온을 표시하는 보라색의 대비가 뚜렷합니다. 취재를 위해 30분 정도 야외 활동을 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햇볕을 바로 받는 머리 부분이 고온을 나타내는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머리 온도를 재보니 40도가 넘습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서울의 최고 기온은 35.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6월 기온으로는 역대 4위, 6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었습니다. 경주 37.7도를 비롯해 대전과 광주 등 곳곳에서 역대 6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이 원인으로 보이는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경북 경산에선 도로 중앙분리대가 쓰러졌습니다. 경산시는 원래 노후한 시설이 폭염 때문에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중앙분리대가 넘어진 걸 봤어요. 이런 플라스틱 딱딱한 재질조차도 이게 녹아내릴 정도로 된 거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부산에서도 어제 폐가구 야적장에서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6월 폭염의 원인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이 맑아 일사량이 많고 서쪽의 더운 공기까지 한반도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경우 날이 흐려지는 모레쯤 폭염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흥행몰이 중인 올 시즌 프로야구 고비 때마다 나오는 오심 판정이 찬물을 끼얹고 있죠.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 이런 오심을 귀신같이 찾아내며 심판들이 떨고 있습니다. 조연선 기자입니다. 주자 1루 상황에서 땅볼 타구가 나옵니다. 타자 주자는 이미 세이프, 2루에서도 세이프 판정이 나옵니다. 태그하기 전에 베이스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수비하던 두산에서 곧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판정이 바뀌지 않자 이승엽 두산 감독이 나옵니다. 포스 아웃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1루 주자를 태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아웃되는 상황. 당시 공은 주자보다 훨씬 먼저 2루로 연결됐습니다. 그제서야 심판진은 한참을 논의하더니 판독 결과를 뒤집습니다. 아웃으로 선언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점이 남는 판정이었습니다. 비록 오심이라도 한 번 결정된 비디오 판독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심은 모면했지만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지난 4일 두산 이유찬의 도루가 세이프 판정을 받았다가 아웃으로 번복됐습니다. 이날도 이승엽 감독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판정에 대한 항의로 이승엽 감독은 퇴장 조치를 당했고요. 경기 후 이 상황은 논란이 됐습니다. 애초 심판이 주루 방해로 판단해 세이프로 선언했는데 상대팀의 비디오 판독 요청에 판정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규정상 주루 방해 판정은 애초에 비디오 판독 요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KBO는 오심을 한 심판진에 벌금을 매기고 주루 방해도 비디오 판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특별한 팬을 만났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인데요. 손흥민을 향한 애정만은 변하지 않는 열성 팬입니다. 정윤철 기자가 전합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자 활짝 웃는 할머니. 손흥민의 열혈 팬인 올해 84살 정금남 씨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지만 손흥민의 경기를 보고 또 보며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정 씨. 만나면 끌어안아주고 싶어. 이 사연이 손흥민에게 전해지면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손흥민을 만나러 가고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정 씨. 지금 우리 어디 가는지 아세요? 지금 상암 경기장 거기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흥민이 나타나자 웃음꽃이 핍니다. 정 씨의 손을 꼭 잡은 손흥민. 손흥민을 바라보는 정 씨의 마음은 애틋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랐냐? 많이 먹는데. 그래도 안 먹은 것 같아. 너무 말랐다. 많은 기억이 사라져도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토토롬이라는 부대가 큰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의 주인장이에요. 정 씨에게 직접 사인한 유니폼을 선물한 손흥민.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정 씨는 손흥민이 선물한 유니폼을 입고 11일 중국전을 관전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1대0 승리를 이끌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오늘 밤 제주에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남해안까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 형태로 내리겠고요. 시작부터 양도 많겠습니다. 제주도에 100mm, 산간에는 200mm 이상이 예측됩니다. 남해안은 최대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륙은 기록적인 6월의 폭염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서울 35도 등 중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집니다. 반면 장마권에 드는 남해안과 남배 내륙은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22도 안팎에서 출발해서 한낮에 춘천과 대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 지방의 폭염은 이어집니다. 주말부터는 하늘이 흐려지면서 중부 내륙도 30도 선으로 기온이 내려갑니다. 중북부는 월요일에 비 예보 있고요. 제주도의 장맛비는 월요일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평양에서 위험한 미러를 시도 중입니다. 침략 시 상호 지원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우리로선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영리한 외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미일 협력을 더 굳건히 하면서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중국도 지렛대로 잘 활용하고 러시아와도 끈을 놓지 않는 외교 실력을 보여줄 때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그게 실력.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